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하고 있다면, 내가 유튜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나요?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디지털 세계는 어떻게 죽음의 의미를 바꾸었나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기고 있는 디지털 발자취가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디지털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의 메신저 내용들, 텔레그램 혹은 페이스북 메신저도 될 수 있겠죠? 혹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또 밴드 이런 등에 있었던 SNS에 올린 내 사진들과 글들. 더 나아가서 요즘 유튜브 시대죠? 예,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영상을 올렸던 그런 자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페이스북, 요즘은 잘 안 하지만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했고,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썼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제 영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내가 죽으면 이 자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부끄럽게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읽고 깨달았죠. 내가 지금 남기고 있는 디지털 발자취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내 유족들, 내 친구들에게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디지털과 죽음이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SNS를 잘 활용하지도 않아, 그리고 카카오톡에 별 내용도 없고 나 유튜버도 아니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디지털이 우리의 삶의 일부,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그 자체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SNS를 또 유튜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취, 나의 디지털 자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목록들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목록 워크시트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중 일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겠지만, 당신의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에게 골칫거리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도 많을 것이다. 이 워크시트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자료들을 아우른다.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 같은 혜택 계정, 호텔 멤버십, 다양한 기업들의 로열티 프로그램, 업무용과 개인용은 물론 새것과 예권 모두를 포함하는 당신의 모든 이메일 계정, 은행 계좌, 신용카드 계좌, 뮤추얼 펀드 계좌, 은퇴 및 사회보장 연금 계좌, 복리후송 계좌, 페이팔 계좌 등을 포함하는 당신의 모든 재무 계좌,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이베이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온라인 계정, 조직 및 자선단체 관련 멤버십,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스냅피쉬, 인스타그램, 플리퍼, 사진 및 음악 계정, 뉴스 잡지, 블로그 등의 정기 구독권,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트위터, 핀터레스트 링크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개인 계정, 유튜브나 비미오상의 비디오 계정,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 계좌, 세컨드 라이프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가상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자료들,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등과 같은 가상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문서들, 그리고 당신의 개인 웹사이트와 당신이 소유한 도메인 이름 등등.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컨텐츠와 여러분이 누군가 했던 대화 내용들,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NS나 메신저만 쓰는 게 아니죠. 이커머스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쿠팡이나 또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 사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나의 상품 목록도, 방금 말씀드린 목록에 안 나왔지만 일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들, 거기에는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내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내가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죽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파집니다. 첫째는 일단은 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상속했으면 좋겠다 라는 유서를 남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물적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죠? 대부분 이제 갑작스럽게 죽지 않은 이상 유서를 남기거나, 심지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서를 미리 써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법적으로 바로 이제 어떤 법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나의 디지털 자산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뭔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유서를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그 디지털 자산을 어떤 의지로, 어떤 의도를 갖고 활용되든지 누구에 상속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고인의 의지를 몰라요.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디지털 자산 특성상. 게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디지털 유산을 가족들에게 상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나의 물적 자산, 디지털 자산 말고 일반적인 자산은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 하에 환원한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을 여러분 가족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상속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메신저 내용, SNS의 모든 내용, 여러분의 PC, 데스크탑,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족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접근 권한을 허락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 골치 아파집니다. 실제로 여기 책에 나온 연구를 보면 2018년 초반에 나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감시,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인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원탁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와 함께 발표한 동료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478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죽은 뒤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길 바라는지 물었다. 죽은 뒤 누가 자신의 다양한 플랫폼에 접근하기 원하는지도 질문했다. 부모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내용을 봐주기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전체 참가자의 68% 정도는 배우자나 동반자가 그 내용을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부모에게 정보를 노출해도 상관없다고 답한 이는 참가자의 4분의 1이 좀 안 되는 22% 정도였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포함된 사적 메시지는 어떨까? 이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사적 정보를 봐도 괜찮다고 느낀 사람은 여전히 68%를 유지한 반면 응답자의 5분의 1이 채 안 되는 19%만이 부모의 접근을 편하게 받아들였다. 일단 10명 중에 7명은 그래 뭐 배우자는 접근해도 돼. 그런데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부모님은 안 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실제 이게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 나의 이 문제가 닥치면 내 개인정보에 그 가족이 접근하는 것들을 반기는 사람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배우자를 할지라도. 왜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의 카카오톡 내용을 아예 보진 않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네, 저에 관련된 여러가지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 내가 죽은 후에 가족 둘이 다 그거를 본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워낙 이제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하나는 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내 개인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대화했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가 있어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아무튼 저는
저의 어떤 그런 메신저 내용 같은 경우를 상속에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닫아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책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얘기합니다. 바로 사후 프라이버시. 왜 내가 내 메신저에 있는 내용들, 내 디지털 자산을 부모가 보지를 원치 않는 사람이 다수일까요? 그 이유는 프라이버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는 내가 죽은 후에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남기는 것들이, 이것들이 나의 어떤 나의 비밀이나 어떤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가 죽은 후에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유족들과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런 죽은 자 고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과 죽음이 결합이 되면서 사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원해 라는 것이죠. 또 내가 남긴 여러 가지 발자취가 나중에 그냥 내 개념적으로 이거를 내가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이 알고 싶지 않아라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남아있는 내 가족들한테 피해가 되거나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반 물품들은 그냥 가족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내 자료들과 내 영상들과 이런 것들을 가족이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악플이 달리거나 이상한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 예전에 본 친구나 애인이었어. 근데 그런 친구나 애인한테 스토킹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한 이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찍은 사진이 버젓이 있는 거야. SNS 상에. 그거를 가족이 그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떤 심리적 데미지를 얻을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죽은 사람에게도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은 물론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조차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개념은 현재까지 심각하게 고려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지금은 그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의미한 시기다. 고인에 대한 존중은 대다수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겨진 도덕적 원칙일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프라이버시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적어도 불필요하거나 최악의 경우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시대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가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변화란 꽤나 명백한 것이다. 무수한 양의 개인 정보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고 저장되고 전송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정도로 개인 정보가 넘쳐났던 시기에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사후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고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이거는 나와 내 가족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 책은 되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또 사후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알고 있을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요. 이런 사후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디지털 유산 목록을 적었어. 정리했어.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이 여러분의 유언장에 맞게끔 활용이 될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물적 자산들은 내가 쓴 유언장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디지털 자산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디지털 자산은 여러분이 쓴 유언장대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또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중에 개인 계정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 계정은요, 누군가한테 상속하게 되면
상속을 해서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 되죠? 명의도용이 되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범죄, 명의도용과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책임을 누가 지냐면 보통 기업들이 져요. 때문에 이런 그 명의도용이나 어떤 개인의 신변보호, 또 이거에 대해 그 악용 등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 중에서 그런 계정과 관련된, 근데 계정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는 상속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책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유형의 계약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는 고인의 상속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소유한 온라인 서비스 계정만큼은 그럴 수 없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사용자 한 명당 하나의 계정씩만 허용되는 정책을 필수적인 약관으로 갖추고 있다. 이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신원도용, 사칭, 저작권 침해, 금융사기, 명예훼손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 기업의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기업은 법적 책임이라는 구덩이 앞에 놓이게 된다. 그러고 보면 사용자의 죽음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정을 양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일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이 되게 많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 중에 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나와 관계는 지인들의 프라이버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카카오톡은 뭐죠? 거의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대화한 내용에 내가 발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랑 대화했던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야. 내 메신저 안에, 내 카톡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내가 얘기한 것만 추출을 해가지고 상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 중에 다른 사람의, 타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매우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논의를 하고 관련된 법적 합의를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정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만약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죽었을 때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비밀번호 몰라. 근데 이거를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의 복잡성에 대해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발표에 참석함으로써 이 주제가 계약법, 프라이버시법, 지적재산권법, 상속법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을 아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이분 저자 소개는 안 했는데, 이제 저자분은 일레인 카스켓 박사님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분은 그 런던 리젠트 대학교에서 심리치료와 카운슬링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고, 시카고 아고시 대학교에서 임상 심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리젠트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동대학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있었다. 이분은 심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상담 전문가입니다. 일레인 박사는 가족의 사망과 디지털 유선이라는 주제에 주안점을 둔 논문을 포함하여 20개의 논문을 썼다. 이 책은 그녀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디지털 시대의 죽음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심리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대적 딜레마를 파헤치는 첫 대중서이다 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 자체가 매우 새로운 분야예요. 근데 이 분야는 뭐 디지털 전문가가 파고들 수도 있고, 뭐 죽음 전문가가 파고들 수도 있고, 법 전문가가 파고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심리학자 베이스 안에서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고들수록 매우 복잡한 거죠. 뭐죠? 계약법, 프라이버시법, 지적재산권, 상속법과 같은 광범위한 어떤 법률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복잡합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게다가 여기서는 디지털 그 이민자와 디지털 원주민을 구분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심리학자잖아요. 디지털과 사람, 디지털과 죽음, 디지털과 죽은 자와의 교감,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주민은 이 디지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저 나이 대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30대, 40대 그 이후의 분들은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죠.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디지털을 맞이한 거예요. 아날로그 세계를 살다가 이민 왔습니다. 디지털로. 근데 지금 20대 초반 그 이하에 있는 젊으신 분들, 어린아이들은 뭐 어떻죠?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디지털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할 때부터 이미 디지털과 함께 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이죠. 감정이 매우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왜 문제냐면 지금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논의를 하고 철학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논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디지털 그 원주민이 아니라 디지털 이민자예요. 감각도 떨어져.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들은 어떻게 이 디지털을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때문에 지금 난장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박사님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디지털 유언장을 써도 안 돼. 계정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조책을 기업이 지기 때문에 또 게다가 어떤 디지털 유산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산이 안 돼. 그러면 그 나의 디지털 자산의 통제 또 접근 권리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예상외로 내가 아니라 기업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이 책의 핵심이에요. 내 자산인데 내가 죽은 후에 혹은 내가 이거에 대한 권리가 별로 없어. 내가 죽어버린 순간 나의 권리는 내가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디지털 유산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온다면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내용 책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이 결정의 주체가 예상외로 기업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음 장이 이용약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가입된 사이트들 이용약관 풀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 이용약관에 이런 권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우리 그거를 그냥 동의한다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우리 디지털 유산을 접근을 할 때 매우 어렵게 됩니다. 왜요? 기업들이 그 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용약관을 읽어봐야 되는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가입한 모든 사이트들의 이용약관을 풀로 다 읽으면 그것도 비교하면서 읽으면 맥시멈으로 7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 중심으로 또 우리가 여론이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유산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사업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도 이 디지털과 죽음이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온갖 것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는 죽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보통 묘지를 가게 되는 거죠.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는 SNS, 디지털 세계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같은 공간에 고인들을 제외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 방송을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은 죽은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신박사님 같이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어떤 돌아가신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의 추모, 이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죽으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런 개인 SNS 채널이 추모 게시판으로 바뀌는데, 이런 추모 게시판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죠?
친구랑 계속 볼 수가 있고, 심지어 거기에 댓글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 남기게 되면 또 내 어떤 피드나 내 보이는 디지털 이 SNS 상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묘지를 아직 가끔 갔다면, 지금은 점점 디지털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고인들을 제외하고 만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새로운 사회 현상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10년, 20년, 50년, 10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1세기 말이 되면은 개인 채널이 추모 게시판으로 바뀌는 그러한 사람 수가 30억 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0년에서 50년만 지나도 이 유튜브는 어떨까요? 예?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상의 그 비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40인데 뭐 보수를 잡아도 50년이면 제가 죽겠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 영상은 유튜브가 망하지 않거나 계속 남겠죠. 죽은 자의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산자를 만나는 것만큼 거기에 준하게 죽은 자를 만나는 시기가 몇십 년 지나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디지털과 죽음이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남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죽은 자와 그 가족, 친구 간의 지속적 연결이 주는 의미와 심리 상태, 5종류의 디지털 사용자와 그 특징, 운둔자, 실용주의자, 큐레이터, 상시 점속자, 생활 기록자, 디지털 자산의 종류와 특징들, 디지털 애도의 심리학,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주민이 디지털 죽음을 대하는 방식, 디지털 자산의 접근과 통제, 온라인 기업들의 이용 약관 문제, 사업 프라이버시 문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의 어려움, 디지털 아바타의 등장과 그 여파, 남겨진 자들의 명예훼손과 죽은 자를 향한 스토킹, 쉐어런팅 관한 문제들, 자녀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문제. 이 쉐어런팅이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런 걸 올리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수록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이걸 올렸냐? 그때 이걸 편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 반면에 그렇지 않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발자취를 현명하게 남기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은 중요한 시기에 매우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살고 있고, 지금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취도 작지 않은데 앞으로 내가 남길 디지털 자산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죽은 후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카톡, 유튜버, SNS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영위하는 분들이시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식하고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해야 내 개인적으로도 최대한 준비를 잘 할 수가 있고, 이 사회가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관련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한 6강 정도, 5강 정도 추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볼 텐데,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을 잘 관리하고, 이런 죽음과 디지털과 같이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심리 상태들을 이해를 잘 해서 우리의 사회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